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판사 다산북스에서 나온 인플레이션 부의 탄생, 부의 현재, 부의 미래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판사인 다산북스의 허락을 받아 인플레이션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내용도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TV나 뉴스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의 사전적 정의는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을 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시장에 많은 돈이 풀려서 돈의 가치는 하락하며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뒤이어 상품의 가치, 즉 물가까지 오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풍부한 생산, 적절한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된다면 인플레이션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생산과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금리 정책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낸 인플레이션은 거품이라고 불립니다. 거품은 언젠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겠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점도표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통상 3, 6, 9, 12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고 18명의 위원이 모여 회의를 통해 발표합니다. 점도표는 말 그대로 점으로 이루어진 도표라는 의미입니다. 이 점도표가 나타내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의 인상, 인하, 그리고 변동폭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18명 위원은 앞으로 금리를 유지할지 혹은 올리거나 내릴지, 변동이 있다면 몇 %포인트 정도 변화를 줄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때 의사표현은 무기명으로 작성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금리에 대한 여러 연준위원회 답변을 점으로 모아서 표시한 것이 점도표입니다. 물론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후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결정되지만 이 역시 다수결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는 거시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간 파월 연준 의장은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파월 의장의 논리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경기가 이제 회복 시점에 접어들었고 경제 성장과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으니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것이다.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1년 3월 점도표를 보면 이상 기류가 감지됩니다. 그래프의 X축은 연도이고 Y축은 금리입니다. 2021년까지는 모든 위원들이 금리가 현재 제로금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하지만 올해 3월 발표된 최신 점도표를 보면 2022년부터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4명, 2023년에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속도라면 2022년에는 제로금리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FOMC 위원들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지금 같은 유동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금리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생산을 해내는 나라는 경제 성장률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경제 성장률은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현금만 찍어내는 부양책으로 억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던 나라들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장기 불황에 시달렸습니다. 일본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성장,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에 허덕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생산은 계속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 역시 바닥을 치는 일본은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억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0년 기준 일본 정부 부채는 한화 1경 5천조 원으로 GDP 대비 266%의 부채 비율로 OECD 국가 중 독보적인 1위입니다. 실체는 없고 부채로 만들어진 경제 시스템을 가진 일본 중앙은행의 거품은 당연한 것이겠죠. 일본의 주가지수 니케이 지수가 올해 3만 선을 뚫고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주식은 일본은행이 직접 부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일본 주식 보유액은 올해 약 520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그 돈으로 자국의 주식을 사들여서 지수를 높이고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마치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신용 불량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FOMC가 발표한 점도표의 분위기 변화는 일본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미 일본의 은행들은 오랜 저금리 기조 속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은행들은 생존을 위해 눈물겨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저금리 정책으로 일본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각종 은행 서비스는 비상식적인 유료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쓰비시 은행은 2021년 7월 이후에 개설되는 계좌에 대해 2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계좌를 유지하는 대가로 연간 1만 4천 원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즈호 은행은 3대 은행 중 처음으로 종이통장 발행 수수료를 도입합니다. 70세 미만의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새로 개설하는 계좌가 대상이며 비용은 통장 한 주에 한화 약 1만 1천 원입니다. 하지만 당장 은행들이 통장을 유료화하는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카드 돌려막기라는 악순환의 끝을 확인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일본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즉 가상화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2021년 4월 5일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즉 CBDC 시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상화폐 프로젝트는 실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5개국 중 60%가 디지털 통화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한다면 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더욱 무분별한 돈풀기가 진행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엔화로 쌓여진 거품 경제에 J코인으로 거품을 더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IT 기술이 후진적이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과연 안정적으로 가상화폐를 개발, 유통, 관리나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일본에서 벌어진 금융 IT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면 답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뒤처진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청을 설립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은행들은 부랴부랴 디지털 계좌 시스템을 도입하여 데이터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즈호에서 얼마 전 전국에 걸쳐 ATM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장애는 ATM에 삽입된 현금 카드나 통장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현상으로 미즈호 은행의 일본 전역 ATM 가운데 80%가 넘는 4,318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은행들은 아직까지도 종이 어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종이 약속 어음 사용을 5년 안에 중단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무려 100년 넘게 사용해온 종이 약속 어음을 이제서야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인데요. 일본 이외에 결제 수단으로 종이 어음을 사용하는 국가는 현재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도장, 팩스에 이어 종이 약속 어음을 아직까지 사용하는 일본 은행들이 과연 디지털 화폐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치 기반 유지를 이유로 억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 일본,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은 독일 최고의 경제학자 하노 백의 저서 인플레이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중세시대부터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 속을 아우르며 정치인들이 인플레이션을 이용하여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로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만들어야 하는 포트폴리오 등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플레이션, 부의 탄생, 부의 현재, 부의 미래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돈 한 푼 없이 돈을 버는 남자. 17세기까지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은 화폐 자체였다. 금, 은, 청동, 구리로 된 화폐들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녔다. 사람들은 금속을 채굴하여 동전을 주조했고 이 모든 작업을 하는 데는 돈과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종이를 화폐로 사용하면 금전과 시간에 제약이 없었다. 종이의 일정한 가치를 명시하고 서명만 하면 되므로 이보다 더 간단할 순 없었다. 하지만 국가에서 관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화폐 역할을 했던 동전이나 상품 화폐와 달리 지폐는 권위나 명성을 가진 사람이 지폐에 명시된 금액을 내줄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만 가치가 있다. 이런 돈을 명목화폐라고 하는데 이러한 화폐는 누군가가 이것을 돈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지폐를 받은 사람이 지폐의 가치를 신뢰해야 비로소 돈이 되고 신뢰를 잃는 순간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게 된다. 1700년대 프랑스에는 종이화폐의 발행을 주도한 장본인이자 인플레이션 대서사시를 쓴 주인공이 있었다. 돈 한 푼 없이 돈 버는 법을 발견한 사람, 프랑스에서 활동한 영국의 재정가 존 로다. 존 로는 타고난 도박꾼이자 모험가였다. 존 로는 대출과 통화량을 늘리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고 국가에서 가치를 보장하는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15년 프랑스로 건너간 그는 빈털터리가 된 프랑스 국왕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자청했다. 존 로에 의해 1716년부터 시작된 총 4막의 대서사시는 5년 동안 계속됐고 1720년에서야 막을 내렸다. 제1막은 1716년 존 로가 프랑스 국왕으로부터 은행 설립 허가를 받으며 시작되었다. 이 은행이 바로 최초의 지폐 발행은행 뱅크 제너럴이다.
뱅크 제너럴은 고객에게 대출을 승인하고 예금을 받고 은행권을 발행했다. 요즘과 마찬가지로 자금 출자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주식을 발행한 것인데, 다만 주식 지분의 일부는 국왕의 소유였다. 은행에서는 시민들에게 언제든 이 은행권의 가치만큼 은으로 교환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물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꼼수였다. 사실 뱅크 제너럴은 그만큼의 자금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존 로는 은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은으로 교환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않는다면 그만큼의 금액을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은행권을 찍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 고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행권이 가치가 있다고 믿어주기만 한다면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금융 및 화폐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제2막은 1717년 존 로가 서인도 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식민지의 자원을 개발하고 약탈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고 있었던 서인도 회사는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자본을 축적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했고, 수익이 보장되는 주식이라며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를 권장했다. 사람들은 서로 주식을 사겠다고 아우성이었다. 제3막은 1719년부터 막을 올렸다. 존 로가 재무장관이 되면서 서인도 회사와 은행이 합병됐다. 이렇게 탄생한 새 회사는 국가 부채 관리 기관이 되었다. 이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의 부채를 회사의 주식과 맞바꾸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은 무엇으로 사들였을까? 물론 존 로의 은행에서 열심히 찍어낸 돈으로 지불했다. 국가의 부채는 주식과 지폐로 전환되면서 프랑스 경제는 원활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1720년부터 제4막에 진입했다. 이제 존 로의 대서사시도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프랑스의 현금 거래에서 금리가 인하되면서 경제는 활성화됐지만 존 로의 체제 자체에서 몰락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몰락의 첫 번째 신호는 은행권에서 나타났다. 금과 은, 값어치 있는 천연자원 등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 약속했던 식민지는 질퍽하고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야생의 불모지였다.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던 존 로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하다. 하지만 이는 망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폰지 게임이었다. 폰지 게임은 일종의 금융 다단계 사기 수법을 말한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듯했다. 주식 덕을 본 하녀들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일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주가 등귀 현상을 두고 하녀의 강세라는 이름도 붙었다. 프랑스의 마지막 왕 루이 필리트의 아내 리제로테 폰 데어 팔츠가 쓴 편지 구절에서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지금 프랑스에는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분명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100만 단위가 아니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마치 재물의 신이 파리를 지배하는 듯한 생각이 든다. 하지만 영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다. 프랑스 시민들은 과열된 주식의 가치, 부를 가져다 주지 않는 식민지의 실상, 은행권의 가치, 은행의 안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시민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자 현금이 부족해진 중앙은행은 지폐를 발행하여 적자를 메웠다. 그러자 경기는 과열되고 물가는 상승했다. 1717년과 1720년 사이 연 인플레이션율은 26%에 이르렀다. 거액을 잃은 프랑스인들은 분노를 표출할 방법을 찾았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존 로는 은행과 무역회사가 파산하자 몸을 피해 벨기에를 거쳐 베네치아로 도주했다. 존 로의 대서사를 겪고 난 프랑스는 1720년 금과 은을 다시 지불 수단으로 돌려놓았다. 지폐의 가치가 땅으로 떨어졌다. 지폐의 내재 가치는 0에 가까워졌다. 잘 들으셨나요? 존 로는 사기꾼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폐를 기반으로 다양한 경제 실험을 한 최초의 경제학자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존 로의 시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공포로 전 세계 각국이 찍어낸 화폐는 전례 없는 유동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결과는 과연 존 로의 프랑스와 같을지 아니면 2020년대의 인류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인류가 겪어온 인플레이션의 역사부터 이러한 시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출판사 다산북스에서 나온 독일 최고의 경제학자 하노백의 저서 인플레이션, 무엇이든 오를 것만 같은 202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